콜럼바인 총격범의 어머니. 많은 이들이 당신을 살인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수 클리볼드. 아들 딜런이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가장 후회하는 일. 딜런에게 좋은 엄마였나요? 콜럼바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었어요. 수 클리볼드. 듣지 못한 이야기. 딜런이 여기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이어서 다음으로. 오늘 저희 쇼의 특별판을 준비했습니다. 콜럼바인, 이 단어는 지금도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비극적인 학교 총기 난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콜럼바인 사건은 딜런 클리볼드와 에릭 해리스의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 덕분에 아마 모든 사건 중 가장 악명 높을 겁니다. 그 총격범 부모가 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악명 높았던 4월의 그날로부터 17년이 흘렀고 딜런 클리볼드의 어머니 인수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입을 열게 됩니다. 이 사진은 딜런 클리볼드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같은 해에 찍은 이 사진은 졸업 파티 가는 딜런의 모습입니다. 불과 3일 만에 그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가담할 것이라는 어떤 징후라도 보셨나요? 1999년 4월 20일 딜런과 그의 친구인 에릭 해리스는 폭발물과 자동화기로 무장한 채 콜럼바인 고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끝났을 때는 학생 14명과 교사 1명이 숨졌습니다. 24명이 부상을 입었고 딜런과 에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딜런과 에릭의 살인 자살 사건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여전히 답하기 힘든 깊은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살인을 저지른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딜런의 어머니 수 클리볼드는 해답을 찾기 위해 17년간의 여정을 해왔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탐구 끝에 그녀의 책 어머니의 회고록을 출간하게 되었죠. 오늘 수 클리볼드가 아들 행동을 이해하며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7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네. 왜 이제 와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나요? 그 비극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사건 초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비극에서 아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그 상실감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잔인하게 많은 이들에게 해를 가할 정도로 어떤 정신 상태에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많은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껏 저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네, 민감한 주제죠. 당연합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네, 이 책은 정말 놀랍도록 흡인력이 있습니다. 책 속의 중요한 정보들을 소화하느라 말 그대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네, 공유해 주신 교훈은 잊지 못할 겁니다. 많은 부분을 다루죠. 책으로 돈 버는 건 아니시죠? 맞습니다. 모든 수익금을 정신건강 관련 네, 일에 제 목 전부를요. 제 몫이요. 네, 수익 중에서요. 그럼 1999년 4월 20일로 돌아가 보죠. 네, 콜럼바인 총격 당일 문제 발생을 어떻게 아셨나요? 그날은 제게 아주 이른 아침 시작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내로 출근했기 때문에 밖은 어두웠어요. 아주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아직 딜런을 깨울 시간은 아니었죠. 아들 방은 위층이고 제 방은 아래층이었는데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아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침실 문을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일찍 일어나서 놀랐죠. 침실 문 밖을 내다봤는데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어요. 아들은 보이지 않았죠. 제가 했죠. 그러자 현관문 쪽 어둠 속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고 그가 안녕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쾅 닫고는 떠나버렸어요.
마지막 말은 안녕이었군요. 네. 그가 총격범인 걸 어떻게 아셨나요? 그 과정은 조금 천천히 진행됐어요. 제가 이 비극을 처음 감지한 건 직장에 있을 때였어요. 오후 회의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전화기에 빨간 메시지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 메시지를 확인하고 들었을 때 남편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는 제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거칠고 숨막히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비상사태야. 즉시 전화해라고 했어요. 남편 목소리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죠. 직감했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이 몹시 불안하고 격앙된 상태로 말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들어봐. 그는 수화기를 텔레비전 앞에 내려놓았는데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TV에 나올 정도의 일이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야. 단순히 자동차 사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소리쳤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남편이 다시 전화를 받아 다급하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총격이 발생했어. 트렌치코트 입은 이들이 해치고 있대. 딜런 친구들도 딜런이 어딨는지 몰라. 오늘 아침 첫 수업에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마치 공포의 연속 같았고 저는 그 조각들을 맞추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끝날 무렵이 돼서야 뉴스 보도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소식과 상태, 병원에 있다면 어떤지, 부상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추정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6개월 후까지 아들이 거기 있다고 믿었죠. 아마 자기 의지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어쩌다 휘말렸거나 속았거나 협박을 당했을 거라고요. 저는 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경찰 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아들이 저지른 일을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들이 학생 12명과 교사 1명 살해, 24명 부상 입힌 걸 알았을 때 제가 느끼는 그 고통, 그 굴욕감, 그 슬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유일하게 아주 작은 비유인데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사랑하는 개를 산책시키면서 목줄을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데 당신이 목줄을 쥐고 있음에도 그 개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 죽이는 상황인 거죠.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이었어요. 내가 보살피고 사랑했죠. 그저 망연자실함과 고통, 그리고 수많은 끔찍한 감정들 뿐이었죠. 총격 사건 며칠 전 아들에게서 뭔가 달라지는 점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그를 자극했을 만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아니요, 전혀요.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에는 친구들과 프롬 파티에 갔고 12명의 아이들이 함께 리무진을 빌려 타고는 저녁을 먹으러 갔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돌아와서 복도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면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 얘기했어요. 누가 먼저 자기가 원하는 머슬카를 사올지 얘기도 나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거나 위험한 인물이라는 어떤 징후도 전혀 없었죠. 아들이 죽었단 걸 처음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가 죽었다는 걸요? 총격 사건이 있던 날, 경찰, 그러니까 보안관서에서 저희 집에 왔어요. 사실 여러 보안관서에서 왔죠. SWAT 팀까지 보냈고 저희는 집에서 나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집 밖에서 대기해야만 했고 저는 그날 하루 대부분을 마당 앞 진입로의 땅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물었죠. 딜런은 살아있나요? 제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열린 창문으로 25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단편적으로 들었어요.
전 그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알아내려 애썼어요. 늦은 오후 해가 저물어 갈 때쯤 경찰관 한 분이 절 불쌍히 여겨 말했어요. 제가 아들이 죽었나요? 묻자 그가 네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죽었나요? 묻자 모릅니다 했어요. 회복 과정에 아들을 애도하는 것도 포함됐나요? 아니면 아들이 그 모든 아이들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어려우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살인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선 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해쳤다는 끔찍한 슬픔이 있죠.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왠지 모를 책임감의 무게를 느껴요. 어떻게인지는 몰라도 제 아이였기 때문에 어딘가 책임이 있다는 느낌이요. 거기에 더해 언론의 집요한 시선과 비난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피해망상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두려워져요. 전 정말 두려웠죠. 안전이 걱정됐고 직장 복귀할 때도 그랬어요. 제 상사가 비상계단을 보여주며 알려줬어요. 혹시라도 제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거나 언론이 불시에 들이닥치면 제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요. 이 모든 고통 위에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슬픔이 더해지죠. 게다가 저희는 소송까지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소송 문제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집을 잃거나 파산하게 될까봐 계속 걱정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치료를 받으면서 애도 전문가인 훌륭한 치료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슬픔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분은 다른 모든 일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진짜 과제는 제 상실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스스로 애도할 수 있도록 꽤나 저 자신을 다그쳤던 것 같아요. 그날 희생된 아이들을 애도할 수 있으셨나요?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방식으로 그들을 애도해 왔어요. 오늘날까지도 희생자들의 소식을 듣거나 식료품점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 아이는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유대관계를요. 딜런이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갔다는 사실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아직도 눈물이 나요. 이 모든 상실에 대한 슬픔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영원히요. 반자동, 무기와 엽총 등을 포함한 총기들이 비축되어 있었죠. 수많은 탄약과 수제 폭탄도 있었죠. 네, 제가 처음 묻는 건 아니겠지만 이 모든 일이 당신도 모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죠? 다음 소식이에요. 마이클 스트레이헨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위기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돌이켜보니 제 인생이 바뀌었더군요. 샤넌 도허티의 암 투병 위기, 그녀의 맞성. 새로운 오즈쇼에서 확인하세요. 내일 방송됩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모든 증거가 이 건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총격 6개월 후 경찰이 수집한 아드님과 에릭 해리스에 대한 정보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때 당신과 남편분은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저희는 딜런이 제가 말했듯이 어쩐지 이 일에 온전히 책임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장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6개월 후 경찰의 발표 자리에 갔을 때 저희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이 공격을 계획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이 꽤 오랫동안 함께 공격을 계획했고 딜런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 적극적으로 총을 쏘으며 그는 가학적이고 증오심에 가득 찬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게는
그것이 새롭고도 다른, 슬퍼해야 할 새로운 상황이었어요. 그 특정 단계에서 애도 과정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딜런이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정의해야 했으니까요. 인정하기 힘드시죠? 네. 밝혀진 증거들 중 일부를 보죠. 반자동 무기를 포함한 총기 비축이 있었고 산탄총도 있었죠. 수많은 탄약과 수제 폭탄도요. 네. 이런 질문을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당신 모르게 일어날 수 있었죠? 저도 알면 좋겠어요. 저는 딜런의 방을 자주 드나들었죠. 제 생각에 대한 답은 저는 제 아들의 선하고 건강한 점을 믿었었고 저는 건강하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믿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었더라면 위협적인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봤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수색을 하는 그런 엄마였어요. 아들과 친구 에릭이 죽기 14개월 전에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들 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곤 했어요. 하지만 딜런이 죽을 당시 졸업반이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4곳의 대학에 합격했고 우리에게 그가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모든 것을 해내고 있었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4군데 대학에 합격했고 프롬에도 갈 예정이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낀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무슨 짓을 했든 아주 철저하게 숨겨서 저는 찾아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저희는 늘 총기 반대 입장이었죠. 저희는 총이 없었고 가족 중 총을 가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17살짜리 소년이 저희 모르게 총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이른바 지하실 테이프에 대해 더 얘기해보죠. 당신이 알게 된 비디오인데요. 콜럼바인 총격 6개월 후 네, 총든 아들 모습에 어떠셨나요? 속이 안 좋았어요. 기억나는 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상을 보던 중이나 직후였는데 너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고 방을 나갈 뻔했어요. 그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끔찍하고 엄청난 충격이었죠.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자금과 수단이 있었고 이 모든 물건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걸요. 놀랍고 당혹스럽고 끔찍했어요. 그 영상 속 아들을 알아보셨나요? 그게 당신의 아들이었나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죠. 제 생각에는 그 테이프들 중 일부에서 아들이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극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거죠.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죠. 아마도 에릭 해리스를 위해서, 그리고 그 테이프를 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제가 알던 아이는 전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받아들이면서 아들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있었나요? 잠시 동안은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이 밉다고 느낀 순간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딜런은 자신의 생각의 희생자이자 오작동하는 정신의 희생자였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게 되니 어떤 분노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딜런이 무서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아들을 냉장고에 밀어붙였던 것이 기억나요. 아들이 한숨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만 미세요. 화를 주체 못할 것 같아요. 제발 그만 몰아붙이세요. 화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시 후 마이클 스트레이헨이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 아버지의 건강 위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찬넌 도어티의 암 투병 위기, 그녀는 어떻게 맞설까요? 오즈쇼에서 확인하세요. 내일 방송됩니다. 1999년 4월의 일기. 딜런, 내가 어디에 있든 사랑하고 보고 싶구나. 내가 남긴 혼돈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단다. 너의 행동을 용서할 방법이 있다면
제발 그 길을 알려주렴.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답을 찾게 도와주고 우리가 내던져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렴. 우리를 도와줘. 딜런이 무서웠던 적은 없으셨나요? 딜런이 무서웠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둘이 그 정도로 충돌했던 건 그때가 유일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날 선물을 잊어버렸을 때였는데 제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팠고 다른 아들은 자립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딜런은 어머니 날 선물을 챙기지 못했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몇 가지 일들도 잊고 있었죠. 제가 아들을 냉장고 쪽으로 밀치면서 엄마로서 잔소리를 퍼부었던 게 기억나요. 정말이지, 정신 차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가족들 생각도 좀 해라고 했죠. 딜런은 저보다 키가 꽤 컸는데 똑바로 서서 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하지만 그가 그 말을 부드럽고 조용히 했다는 점은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죠. 아주 잠깐, 한순간은 살짝 겁이 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아들을 밀어붙이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었다고 스스로에게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죠.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즉시 헤어졌죠. 제가 아들에게 사과했고 아들도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날 늦게 아들은 나가서 제 선물을 사왔고 그날 우리는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책에서 당신은 에릭 해리스가 적어도 당신의 아들을 연루시킨 것에 대해 그를 탓하고 있습니다. 콜럼바인 비극을 낳은 방식으로요. 저는 탓하다는 말을 싫어하고 그런 감정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에릭이 명백히 살인 충동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들이 한 짓은 너무 끔찍하고 사악해서 그저 힘들어하는 사람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거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든 간에 서로에게 자석처럼 강하게 이끌리는 무언가가 있었고 각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하려던 일을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필요했던 무언가를요. 딜런의 총기 난사 용서하시나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대답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제가 살인자의 편에 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딜런은 그의 사고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꼬박 2년 전부터 아들이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받지 못했고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죠. 저는 딜런이 자신의 장애, 즉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던 일들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사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아직 딜런을 사랑하나요? 네, 그럼요. 매 순간, 매일매일요. 아들은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있어요. 콜럼바인에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다가가려 하셨죠. 네, 제가 처음 만난 어머니가 딜런은 어떤 아이였나요? 라고 물었는데 전 그게 누군가가 제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질문을 해준 것이요. 톰의 말은 제게 차감기 소리처럼 다가와요. 그가 가장 조용히 내뱉는 말들조차도 말이죠. 그의 생각은 저와 전혀 맞지 않아요. 항상 멀리서 온 것 같고 제 사고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총기 난사 후 당신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엄청났죠. 어떠셨나요?
고향인 콜로라도주 리틀턴으로. 그곳에서요. 참사 후 가족 여론은 어땠나요?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은 저의 지원 시스템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 저를 단숨에 증오하게 만들 거라곤 상상 못했어요. 그건 정말 힘들고 충격적인 시간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않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도 제가 누군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머무르셨나요? 떠나지 않고요. 이름이나 사는 나라를 바꿀 수도 있었잖아요. 고심 끝에 이곳을 떠나도 살인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 현실을 피할 수 없었기에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배우며 수용하는 동시에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콜럼바인 극복기. 큰 스트레스였죠. 모든 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 막대한 스트레스였죠. 네. 두 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은 못한 건지. 우린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고 슬퍼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저는 더 외향적인 경향이 있어요. 상실을 겪은 다른 생존자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행하여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 노력했어요. 남편은 훨씬 내성적이었고 이런 저의 활동이나 사람들을 찾는 모습이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죠. 남편의 그런 침잠과 이 일과 계속 마주하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태도가 저에겐 힘들었어요. 요약하자면 남편은 제가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니 잘못된 방식으로 슬퍼한다고 여겼고, 저는 남편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니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둘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마 서로에게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두 분은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하셨죠. 롤러코스터였어요. 서로 다른. 네, 저희는 각자 다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있지 못했기에 그 점이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가라앉고 슬픈 날엔 누군가 그 슬픔을 알아주고 그 슬픔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며 함께 느껴주길 바라죠. 늘 한 명이 슬프면 다른 한 명은 화를 내거나 혹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온갖 감정 속에서 심하게 요동치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항상 노력하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였어요. 결국 이혼하셨죠. 네, 맞습니다. 책 쓰는 것에 대해 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톰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톰의 생각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책을 쓴 것이 그에게는 힘들었을 거예요. 초기에 콜럼바인 비극, 희생자 유족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남편분과 의견이 다르셨죠. 그들에게 연락하고 싶으셨죠. 네, 그는 반대였죠. 네. 어떻게 조율했나요?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죠? 인정하고 싶었어요. 그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걸요. 또 제가 제 아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요. 저와 남편 둘 다 같은 사고방식, 같은 성격, 그리고 같은 인식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든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이죠. 피해자와 피해자 옹호 활동을 돌아보면 가끔은 가해자들이나 그들의 가족들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떤 답변들을 받으셨나요? 저는 아주 적은 답변을 받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두 분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느꼈던 감사한 만큼 깊은 감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줄 만큼 용감하고 친절한 분들이었죠.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이 더 흐른 뒤에 또 다른 아버님 한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만남은 초기에 저에게 연락했던 그 두 분과의 만남은
정말 눈물겨운 만남이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어머니는 가장 먼저 저에게 딜런은 어떤 아이였나요? 라고 물으셨죠. 전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질문을 해준 것이죠. 제 아들이 그저 사악한 살인자가 아니라 사랑받았던 소년이었다는 것, 그리고 알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정하고 물어봐 준 것이니까요. 그녀에게 늘 감사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서요. 그분 자녀와 다른 희생자들도 애도했나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들을 몰랐지만, 하지만 늘 그 아이들을 생각해요. 지금도요. 늘 마음속에 있죠. 그리고 저에게 아시다시피 제가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입니다. 제 아들이 그들에게서 그걸 뺏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끔찍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끔찍한 기분이에요. 제가 뭘 하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든 그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살인자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네, 공평한가요? 사실입니다. 공평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받아들여야만 했던 일이죠. 살인자였죠. 아들의 일기를 보지 않아서 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모든 답이 당신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요. 알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딜런이 몰래 쓴 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마이클 스트라한이 아버지의 건강 위기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습니다. 내 삶을 바꿨어요. 또한 세넌 도어티의 암 투병 위기, 그녀의 투병기를 전해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딜런의 정신 상태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책에서 딜런의 글을 절대 읽고 싶지 않으셨다고요. 아들 일기 말입니다.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셨고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계셨다고요. 네, 아들의 일기를 보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모든 답이 바로 눈앞에, 당신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알아요. 그의 속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기 전이었다면 저는 아니요. 자식의 일기를 읽는 건 비윤리적인 일이죠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부모님들께는 뭐든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만 그럴 때 따르는 위험을 알고 그 위험과 걱정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니까요. 난 널 아낀다. 내가 걱정돼. 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다시 돌아간다면 딜런이 몰래 쓴 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이건 책이 아니었어요. 교과서나 달력 뒷면에 끼워져 있던 종이장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책 한 권 찾아서 펼쳐보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책에 쓰셨죠. 뇌 질환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요. 네, 무슨 뜻이죠? 딜런의 행동을 변명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건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저도 알아요. 그게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딜런을 폭력적으로 만든 원인이 무엇이든 분명 의학적 요인이 있었겠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경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만약 누군가 뇌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하지 않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 사랑이 그를 지켜줄 거라 믿을 순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순 없어요.
사랑으로 병을 없앨 순 없으니까요. 정말 아픈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제 사랑이 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저 사랑만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저는 내 머릿속에 무슨 일이 있니? 같은 대화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딜런과 그런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깊이 후회됩니다. 딜런이 지금 제 자리에 앉아 있다면 뭘 듣고 싶으세요? 잠시 후에 닥터 오즈쇼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콜럼바인의 유산을 얘기해 볼까요? 네. 이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와중에 당신은 이 모방 총기 난사 사건들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이의 유족으로서 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 수위를 고의적으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폭력적인 사람으로 키우려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아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키고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콜럼바인 사건이 모방되도록 의도한 적도 없고 복제될 만한 일이라고도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남편분이 아이들에게 교회 갈 옷을 챙겨 입혔다는 그가 방을 깨끗이 정리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착한 아이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아들의 뇌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지적하시며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말씀하셨죠. 전적으로요. 다시 말하지만 17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 알려진 게 없었어요. 아들의 뇌 건강을 살폈다면 콜럼바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네,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었고 딜런이 얼마나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말이죠. 에릭이 연루된 총기 난사 사건 자체를 제가 막을 수 있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딜런이 그날 그곳에가 총기 난사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지금 딜런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무엇을 듣길 바라시나요? 듣고 싶어 할 말이요. 제가 지난 17년 동안 어떻게 미안하다, 몰랐다고 말이죠. 제가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아 공유하려 했음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겉모습과 실제 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였죠. 정말 다를 수 있으니 그걸 명심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가르치나요? 길 건너는 법, 음주운전 안 하기, 콘돔 사용하기 등등 온갖 것들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무슨 일이 있니? 같은 대화는 할 생각조차 못했죠. 삶을 어떻게 생각해?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 딜런과 그런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보지 못했고 그게 정말 너무나 후회됩니다. 딜런은 엄마에게 상처 줄 걸 알았을까요?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딜런은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몰랐을 거예요.
찰리가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분노에 찬 문자를 보내고 제가 듣기엔 좀 섬뜩한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베니스에 따르면 너와 내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다죠. 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오즈쇼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수 씨는 10대 자살, 괴롭힘 등 다양한 주제의 정보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그녀의 책 어머니의 회고록과 드로즈닷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 씨, 이 비극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해도 네, 미국인 모두가 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알고 기억하길 바라시나요? 이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겉모습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항상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일 때조차도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자녀나 가족이 대량 살인범이 될 가능성은 정말이지 아주 희박합니다. 아마 수백만 명 중 한 명일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자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스스로 죽음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 해야만 합니다. 길런에게 좋은 엄마였을까요? 제가 그렇다고 말하면 우습게 들리겠지만 저는 제가 좋은 엄마였다고 믿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부족했던 점은 오늘 논의한 모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아들의 속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소통 방식이나 그의 선함과 건강함을 온전히 믿는 방법에 대해 몰랐던 거죠. 하지만 최선을 다한 엄마였다 믿었죠. 대부분의 경우 저는 좋은 엄마였다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요.